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처럼 늘 웃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세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10년 동안 묵묵히 희생하는 아내와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한 남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믿음과 사랑의 결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0년의 기다림. 고유는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그의 조상은 충신이며 문장가로 유명했던 고경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유는 불운하여 연암은 살 때 부모와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혈혈단신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이렇게 10여 년을 장가도 못 들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돌아다니다 어느 해 경상도 고령 땅에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고령 땅에서 고유는 김첨지라는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 부지런히 그리고 진심으로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김첨지나 그의 식구는 물론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착한 도령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고유는 비록 글 공부는 못했지만 모든 면에서 재주가 비상했고 더구나 장기를 썩 잘 두어 동네 사랑방에 드나들며 그 솜씨를 한껏 부렸어요. 한편 이 동네에는 가난하지만 인복이 있는 박좌수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박좌수는 장기를 무척 즐겼기에 자연히 고유를 불러다가 상대를 했고 또 그래서 차츰 한 식구처럼 정답게 지내게 되었어요. 정답다고는 하나 점잖은 노인과 머슴살이 총각이니 아무래도 박자수가 고유를 귀여워하고 고유는 그런대로 예의를 지키며 존경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지내다 박자수는 마침내 고유를 사위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유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흠씬 쏠렸고 동네 사람들의 권고도 간절하기에 외동딸을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박자수는 그래도 떠돌이 머슴인지라 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얘야, 고도령이 지금은 비록 하찮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만 보아하니 문벌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장래에 꼭 잘 될 사람 같구나. 너의 뜻은 어떠하냐? 그런데 딸은 의외로 선선히 대답을 하였어요. 실은 저도 그분이 장래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보다도 부모님께서 정하시는 일을 자식된 몸으로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례식이 서둘러 거행이 되었어요. 박자수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또 고유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지라 혼례식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온 동네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 한 사흘쯤 지나 고유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은
저와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장래를 바라본 때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좋은 글방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무슨 짓을 하든지 집안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반드시 크게 되실 날까지 견디며 기다리겠습니다. 고유는 아내의 이 뜻을 더없이 고맙게 여겼어요. 그렇게 합시다. 내 맹세 후 성공하리다. 그렇게 아내와 작별한 고유는 얼마 안 되는 노자로 집을 나섰어요. 고유는 우선 경상도 합천 어느 시골 서당을 찾았죠. 여기서 코울리게 어린이 틈에 끼어 난생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고유는 역시 유명한 학자의 후손답게 총기가 매우 뛰어났어요.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금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죠. 천자문을 열흘째 뗀 고유는 순서를 따라 차곡차곡 어려운 학문을 열심히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5, 6년을 지내는 동안 고유의 학문은 스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여보게 고서방, 이만하면 과거에도 합격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선생의 말에 고유는 다시 어려운 책들을 짊어지고 합천 해인사로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절 뒤곁 헛간 같은 방 하나를 얻어 피나는 고학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까닭에 아침 저녁 절 마당을 쓸고 때로는 나무도 해주면서 끼니를 얻어먹었죠.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등잔불 대신 개똥벌레나 창밖에 쌓인 눈빛을 이용해 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내와 약속한 지 꼭 10년이 되었죠. 마침 숙종 임금의 특별 과거 시험령이 내려졌을 때였어요. 고유는 즉시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여 보기 좋게 급제하고 예에 따라 가주서라는 벼슬을 얻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기관이었습니다. 임금 곁에서 조회 때의 일을 즉시 기록하는 관리였죠. 이 가주서의 벼슬을 고유는 정성껏 그리고 재주껏 해나갔어요. 그동안 글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숙종 임금의 아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고유를 가까이 불러 과분한 칭찬을 내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유의 조상이 학자 고경명이라는 것을 알고 새삼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경상도 고령 땅에서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와의 언약을 지킨 사실에 숙종 임금도 지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숙종 임금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고유를 경상도 고령의 현감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령은 말할 것도 없이 고유가 10년 전에 아내를 두고 떠나온 고리였어요. 급기야 금이환양의 영광을 얻은 것이었죠. 고유는 서둘러 서울을 출발하여 열흘 후쯤 고령거울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가던 관속들과 떨어져 일부러 초라한 나그네 차림을 한 고유는 부랴부랴 박좌수 집을 찾아갔어요.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살던 마을은 그대로인데 하필이면 그리운 아내가 있는 박자수의 집만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사람 기척 하나 없는 집터 앞에서 고유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이럴 수가.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고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박자수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결코 고유가 생각한 것처럼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고유는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10년 전에 박자수가 딸을 고도령이라는 머슴살이 총각한테 주었더니 글쎄 그 신랑이 며칠 후에 어디론지 가버렸지 뭐요. 하지만 다행히 박자수의 딸이 어질고 부지런하여 손수 길쌈을 하며 돈을 벌어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저 산 너머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다오. 게다가 또 올해 10살 되는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칭찬이 자자하다고 하더군. 그리고 또 그 집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이거니와 가끔씩 거지를 불러들여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럴 때마다 10년 전에 떠난 고도령의 소식을 자세히 묻는다 하더이다. 당신도 보아하니 어려운 나그네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구려. 마을 노인의 말에 고유는 얼마나 반갑고 감격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고유는 발길을 돌려 산 너머 마을로 급히 달려갔어요. 바로 저 집이로군. 고유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소나무 숲을 엇비스시 등지고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서울의 큰 부잣집 같았어요. 그 좌우로 질비한 조가집은 아마 그 집에 딸린 일가나 하인의 집 같았습니다. 고요는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죠. 그날도 거지잔치를 하는 듯 수많은 거짓대가 마당에 꽉 차 있었습니다. 고요도 남루한 모습인 까닭에 그 거지 중 하나로 알았는지 하인은 말도 묻지 않고 음식상 앞으로 인도했어요. 하지만 고유는 일부러 의젓한 태도로 바깥 큰 사랑방으로 쑥 들어갔죠. 사랑방에서는 지금 늙은 선생이 한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고유는 그 아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아들인 줄 짐작할 수 있었죠. 생각 같아서는 대뜸 얼싸안고 싶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주인 도령이냐?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한 끼 밥이나 얻어먹을 생각으로 찾아왔다. 그러자 어린아이가 고유를 쳐다보더니 물었죠. 손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고가성을 가진 사람이다. 고유의 대답을 듣자 어린아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내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저 실례요나 손님의 처가댁은 어디에 사시는 니십니까? 아이는 숨가쁘게 물었죠. 나의 장인은 박자수란 분이시다. 고유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벼랑간 사랑방 뒷문이 열리며 고유의 아내가 울음소리와 함께 달려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와 생전 처음 보는 부친의 품에 안기는 아들의 기쁨은 그들이 10년의 괴로움을 참고 서로 노력한 보람이었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낙방한 선비가 우연히 선행을 베풀어 큰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복이 오게 마련이지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또드락 9.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평생 소원이 과거에 붙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주연을 베풀고 과거급제한 자랑을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먹을 것은 아쉬운 것이 없어서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평생 소원이었어요. 하여 시골에서 서울로 부지런히 과거를 보러 다녔으나 보는 족족 낙방하고 말았죠. 그렇게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탕진하고 이제 다시 과거를 치를 만한 여유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번 낙방 끝에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이번 과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또 낙방을 하고 보니 너무도 허무하여 집에 돌아갈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런 허무한 생각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어느 곳엔가 이르고 보니 남산골이었습니다. 이 남산골에는 남산골 샌님이라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져 선비는 불을 밝혀 놓은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작정하고 주모를 불러 이런 부탁을 했죠. 주모, 내가 정이 하나 있어. 들어줄 수 있겠소? 아이고, 무슨 일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다른 손님일랑 받지 말고 물 한 동이와 빈 상에 잔 하나와 수저를 준비해 줘. 그거야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니 해드리지요. 선비가 부탁한 것을 주모가 놓고 나갔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선비는 상 앞에 의젓이 앉아 마음을 한 곳에 모았죠. 선비는 그렇게 앉아서 고향 친구들을 기리는 것이었어요. 아, 김생원, 자네도 오게. 원 친구도 자네도 오고. 박생원 자네도 오게.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물동이에 담긴 물을 한 잔 떠서는 친구, 자네도 한 잔 들게나. 아이, 고맙네. 과거급제 축하하이. 허허, 박서방도 한 잔 들게. 예, 감사합니다. 새님의 급제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허공에 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선비가 과거에 합격하여 고향에 돌아가 주연을 베풀고 여러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축하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흉내를 내다 보니 어느덧 자기 스스로 도치가 되어 밤새는 줄도 몰랐어요. 허허, 친구, 한 잔 들지. 아, 참, 그대는 김생원이지. 어서 들게나. 친구 급제를 축하하네. 이러면서 흥에 겨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조선시대의 태평성대였던 숙종 17년이었어요. 이때의 숙종은 백성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남몰래 암행을 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숙종 임금이 암행을 나와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침 선비가 묵고 있는 주막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미 밤이 깊어 모든 집들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으나 유독 그 주막만이
불이 밝혀져 있고 더욱 괴상한 것은 이상스런 중얼거림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엿들어 보니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어이 이생원 이제 오나? 자네도 들어와 한잔 들지. 어이 과거 축하이. 숙종이 무슨 일인지 호기심이 동하여 태연히 문을 열고 들어서니 웬 선비 혼자 상을 앞에 하고서 물 한 잔을 기울이다 말고 물끄러미 자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시오? 예,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쉬려고 들렀습니다. 숙종 임금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시고 사는 박생원이라 하오만 댁은 어디 사시는 이신지요? 아, 예. 저는 서울 사는 이생원이라 하오. 그러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선비의 평생 소원이 과거에부터 친구들과 주연을 베풀고 술 한 잔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여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이 가만히 보니 글공부 꽤나 한 것 같고 인물 댐댐이도 쓸만한데 과거에 10번씩이나 떨어졌다니 한편으로는 의문이 가기도 하고 또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숙종은 선비를 도우려는 심사로 이렇게 말했죠. 이보시오 박승원, 내일 임시 과거를 본다고 하던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해보지요. 이번 과장에서는 높다란 대나무 장대에 작은 글자 하나가 쓰인 길을 달아놓고 그 글자가 무엇인가를 알아맞히는 것이 문제라 합디다. 아마도 비둘기 구자를 써놓는다고 하지요. 숙종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생원은 밤새도록 비둘기구 하면서 암기를 하고는 아침녘에 과장으로 나갔죠.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었다가 낭생 원패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글자가 집 우자라느니 갈 지자라느니 애를 써보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박생원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는 놈은 할 수 없는지 밤새 외워둔 비둘기 구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구자는 구자인데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과장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숙종 임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숙종의 표정을 살핀 시간이 담뱃대를 들고 있다가 딱딱 두드리며 속히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였어요. 그러자 이 멍청한 박생원이 엉겹결에 이렇게 대답했죠. 도두라 구자입니다. 낙방. 시관의 판결을 듣자 갑자기 박생원의 머릿속에 비둘기 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나는 참 과거에 운이 없는 놈이구먼. 박생원은 그리 생각하며 힘없이 과장을 되돌아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저 멀리에서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가는 것이 분명했어요. 여보, 젊은 선비는 날 좀 보고 가시오.
왜 그러시오? 나는 지금 갓장으로 가는 길이라 시간이 없는데 왜 부르십니까? 아니, 내가 젊은이에게 이럴 말이 있소이다. 사실은 어제 어떤 양반이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주었는데 나는 그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지 않아 또돌아 구자라 하여 낙방을 했소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답이 비둘기 구자인 것 같소. 비둘기 구자가 분명하니 그렇게 대답하면 당신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오. 박생원은 이렇게 생전 보지도 못한 젊은이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붙을 운은 이 젊은이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답을 들은 젊은 선비는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선배님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젊은 선비는 그렇게 당부하고는 갓장으로 달려가 시간에게 비둘기 구자라고 대답하여 그야말로 행운의 합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비의 대답은 박생원이 가르쳐 준 것과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대답은 이러하였죠. 그 글자는 시골 사투리로 말하면 또돌아 구자요. 서울 사투리로 말하면 비둘기 구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박생원의 운수 없음에 비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봐라. 예, 아까 또돌아 구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서울 사람이더냐 시골 사람이더냐. 시간들이 바삐 명부를 들춰보니 또들아 구자라고 대답한 사람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 사투리로 또돌아 구자이면 아까 그 선비의 대답도 맞은 것이 아니더냐. 그리하여 비둘기 구자를 또들아 구자라고 대답한 박생원도 젊은 선비와 함께 과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생원 덕에 과거에 붙게 된 젊은 선비가 꾀를 내어 은혜를 갚았던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그렇게 과거에부터 평생 소원을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진짜로 주연을 베풀었다네요. 다음 이야기는 공금을 횡령해서 사형을 앞둔 아전의 7살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원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위한 지극한 요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데요. 어디 한번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려울 난. 옛날 어느 마을에 고을을 잘 돌보는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원님 밑에 아전이 돈 1000냥을 포음하는 일이 있었어요. 포음이란 공적인 관청의 돈이나 물건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말했죠. 그때는 아전들이 포음을 하면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랏돈을 포음한 아전이 옥에 갇혔죠. 그 아전은 언제 죽나 하고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드디어 아전이 죽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전이 죽는 날 아침 원님이 세수를 하러 나왔다 동원뜰 아래 무언가 거적에 덮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침부터 저게 뭐야? 원님이 세수하다 말고 거적에 덮인 것을 자세히 보니 거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몸집이 아주 작은 사람 말이죠.
원님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령을 불러 거적을 떠들어 보라고 명했어요. 거적을 들치자 생각했던 대로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저는 포옹하고 갇혀있는 아전의 아들이옵니다. 에? 아전의 아들이라고? 네, 그렇사옵니다. 그래. 몇 살 먹었느냐? 비록 공금을 쓰고 갇혀 있지만 원님은 아버지 때문에 왔다는 말에 아이가 기특했어요. 그래. 아전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겠는가? 원님이 아이에게 나이를 묻자 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7살입니다. 오라, 저 어린 것이 제 아비를 위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원님은 7살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죠. 그래. 이른 아침부터 너 같은 어린아이가 어찌 와서 거적을 덮고 있느냐? 역시 예상했던 대로 포음한 제 아비를 살려달라고 온 것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제 아버지가 죽는 날이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네가 와서 거적을 덮고 밤을 지새우는 생각은 있어도 네 아버지를 살릴 생각은 없느냐? 원님은 어린 것이 너무도 불쌍하여 꾸중이 아닌 위로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울 것 같아 사또님께 이렇게 왔습니다요. 원님은 무엇인가를 한동안 생각하다가 물었죠. 7살 먹었다고 했지. 네, 그러합니다. 글은 좀 배웠느냐? 천자문 몇 줄 겨우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운자를 불러줄 터이니 글을 지어 볼 테냐? 글을 잘 지으면 네 아비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7살 먹은 아이가 시를 짓는다면 얼마나 잘 짓겠어요. 아무리 쉽다고 해도 제게는 힘에 부칩니다요. 원님은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아들의 정성에 감화되었는지 아들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죠. 내 너를 위해 쉽게 내겠다. 이제 다른 말은 않겠다. 운자를 불러주는 대로 어서 지어 보아라. 그러더니 원님은 운자인 어려울 난자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려울 난이요? 아이는 자신이 있는지 갑자기 힘있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그렇다. 아이는 아까와는 달리 운자를 봤더니 눈빛이 더 빛나는 게 강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지 난 중에 빈천이 난이라.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가난하고 전한 것이 어렵구나. 원님은 아이의 시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애비는 비록 죄를 지었다만 자식 교육은 잘 시켰구나. 그렇게 원님은 7살 먹은 아들의 시에 감동하여 사형을 앞둔 아전을 풀어주었다네요. 샘골원님, 감골원님. 샘골이라고 하는 고을에 원님이 살았습니다. 샘골은 맑은 물이 골짜기마다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샘골 원님은 좀 모자라는 칠푼이었던 모양이에요. 쉬운 말로 멍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느 고을이 다 그렇듯
원님 밑에는 이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샘골의 이방은 원님 같지 않게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감골에도 원님이 있는데 두 골원님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죠. 두 원님이 모자라는 것으로 말하면 비슷하니까 잘 통했던 거예요. 샘골은 맑은 샘물을, 감골은 잘 익은 감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마을 사람들은 사이좋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감골 원님이 샘골 원님을 초청했어요. 별일이 아니라 술 마시고 놀자고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의 원님들은 가끔 잔치를 했어요. 샘골 원님은 이방을 뒤에 딱 버티어 세우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감골 원님은 조안상을 잘 차려놓고 샘골 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어서 앉게나. 감골 원님은 샘골 원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둘은 술이 한 잔 들어가자 기분 좋게 떠들어댔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때 감골 원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이렇게 물었어요. 노루가 알을 낳나 새끼를 낳나? 허허, 그야 알을 낳지. 샘골 원님이 말도 안 된다며 퉁을 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새끼를 낳지. 이 사람 보게. 아니, 노루가 알을 낳지 어떻게 새끼를 낳나? 샘골 원님은 노루가 알을 낳는다고 빡빡 우기고, 감골 원님은 새끼를 낳는다고 큰 소리로 우겼어요. 좋아, 그럼 한번 물어보세. 마침 자네가 데려온 이방에게 물어보면 틀림이 없겠군. 우리 이방 말고 샘골 이방 이리 좀 오너라. 감골 원님은 자신 있게 샘골 이방을 불렀죠. 노루가 새끼를 낳는 것은 뻔한 일이니 자신 있게 샘골 이방을 불렀던 거예요.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굳이 자기 이방을 부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샘골 이방 대령했습니다. 이방은 감골 원님이 불러서 오긴 왔으나 옆에서 다 들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샘골 이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무겁고 편치 않은 마음이었죠. 자네가 묻게나. 감골 원님은 자신의 차서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샘골 원님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샘골 원님은 권위를 세우느라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자기가 데려온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산속에 사는 노루 알지? 예, 그러면요. 노루가 새끼를 낳아 기르느냐, 알을 낳아 기르느냐? 이런 한심한 질문도 있을까요? 샘골 이방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 원님이 틀렸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자기네 원님이 틀렸다고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방은 골똘히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죠. 빨리 말하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 샘골 이방은 자신의 차서 재촉했습니다. 노루는 알을 낳아 기르기도 하고 새끼도 낳아 기르기도 합니다. 이방이 아리송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샘골 원님과 감골 원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놈 봐라.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고 알을 낳으면 알을 낳지. 알도 낳고 새끼도 낳는 그런 짐승이 조선 팔도에 어디 있단 말이냐?
감골원님이 샘골 이방을 나무랐습니다. 이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예, 노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이 그렇지 않다는 말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고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떤 노루가 알도 낳고 새끼도 낳는다는 말이냐? 예. 깊은 산 속에 사는 노루는 알을 낳고 마을 가까이 낮은 산에 사는 노루는 새끼를 낳습니다요. 이방은 그렇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왜 그러는지 그 까닭 좀 알자. 감골원님이 샘골 이방에게 물었어요. 예. 낮은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 손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 금방 기릅니다. 그런데 깊은 산 속에 사는 노루는 사람 발길이 뜸하지요.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천천히 새끼를 기릅니다요. 어라, 그게 그렇구나. 허허, 우리 둘 다 피견내 그려. 이방의 말을 듣고 두 원님은 기분이 좋아 술판을 계속 벌였어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원님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배꼽을 잡았다네요. 꾀쟁이 하인. 옛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자가 아닌 돈이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다 보니 돈도 돈이지만 힘이 있어야 했어요. 힘이 있으려면 벼슬을 해야 했죠. 그리고 벼슬을 하려면 과거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이에 과거를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보다도 공부를 한다고 머릿속으로 들어갈 리도 없었어요. 옳지. 나는 늦었다만 아들 녀석을 과거 시험에 보게 하자. 과거에 붙기만 하면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금상첨화란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을 더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는 아들에게 좋은 선생, 지금으로 말하면 쪽집게 선생을 붙여 글 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어요. 과거 시험 때가 가까워 아들에게 말 한 피를 장만해 말잡이를 딸려 보냈죠. 말잡이 종의 이름은 앙글장글 되었습니다. 이놈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꾀는 박사급이었어요. 한양이 가까울수록 앙글장글대는 한눈을 팔았죠. 또 사람이 모인 데 가서 아는 척도 하고 끼어들어 하인이 주인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인을 모시고 가는 꼴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주의를 주었어요. 네 이놈,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한양에서는 시골 사람 세워놓고 누나를 뽑아먹는단다. 사람 많은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특별히 조심해야 하느니라. 아이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누나를 뽑아먹습니까? 앙글장글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눈알이 뽑히면 눈먼 사람이 되는 게야.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해야 할 것이야. 한양에는 눈깔 도둑놈만 사나요? 아이고 무서워라. 잘 알았습니다요. 날이 저물어 한양 부근에 도착하여 하루 묵을 객주집을 정했어요. 배가 몹시 고파 음식을 주문했더니 음식이 모두 떨어져 없다는 거예요. 앙글장글대야. 얼른 가서 냉면 좀 사오너라.
아들은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어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냉면. 요즘엔 뭐니 해도 냉면이지. 앙글장글대는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닌데 냉면 생각에 김칫국부터 마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냉면을 가져올 시간이 지나도 앙글장글대는 냉면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속을 태우며 기다리는데 가만히 보니 앙글장글대가 저 멀리서 냉면을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냉면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죠. 아들은 배가 고픈 판에 냉면을 보니 배가 더욱 고파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앙글장글대는 냉면 사발을 들고 꿈을 대니 아들은 답답해 속이 터졌어요. 이놈아, 냉큼 가져오지. 냉면에서 뭘 그리 찾는 게냐? 아이고, 서방님 죄송합니다요. 앙글장글대는 젓가락으로 냉면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빨리 가져오면 됐지 뭐가 그리 죄송하단 말이냐? 아니, 냉면을 가져오다가 그만 잘못해서 콧물이 냉면에 떨어졌지 뭡니까요? 그 콧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콧물 빠진 냉면을 누가 먹겠어요. 에이, 더러운 놈, 네가 다 먹어라. 화가 난 아들은 앙글장글대에게 소리쳤죠. 예, 고맙습니다요. 앙글장글대는 꾸벅 인사를 하고 한양냉면 참 맛있다. 코가 빠져서 그런가? 하며 아들을 은근히 놀리며 맛있게 먹었어요. 한양에 도착해 먹고 싶은 냉면도 못 먹고 배를 쫄쫄이 굶게 되었죠. 왜냐하면 여비를 아낀다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비는 앙글장글대가 관리하였어요. 시원한 닭주 한잔 하고 가자. 아이고, 서방님 돈을 아껴 써야지요. 그렇다면 국밥이나 먹고 가자. 아이, 국밥은요, 국수나 잡수세요. 한양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요. 아들이 좀 먹자고 하면 앙글장글대는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투덜대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앙글장글대는 배가 고픈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앙글장글대는 아들이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돈을 펑펑 물수도 쓰고 돌아다녔어요. 요놈아, 한양에서는 눈을 뜬 놈도 누나를 뽑아간다고? 웃기지네. 네 놈이나 내게 옴팍 당해봐라. 서방님, 돈이 다 떨어져 저녁 살 돈이 없습니다요. 앙글장글대는 돈이 떨어졌다고 윗목에 큰 대자로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벌써 돈을 다 썼느냐? 배가 고프니 어떻게든 먹을 것 좀 얻어오너라.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져오겠습니다요. 시원스럽게 대답한 앙글장글대는 툭툭 털고 일어나 방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나가는 척하고 마구간에 가서 아들이 타고 온 말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말을 주인 몰래 팔아 돈을 쓸 생각이었죠. 앙글장글대는 말을 판 돈으로 아들에게 고기 반찬에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에 고기 국이더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입이 째져라 아주 좋아했어요.
네 놈은 내가 꼭 싫은 소리를 해야 이렇게 해오느냐? 저 이 음식 어떻게 장만한 줄 아십니까요? 이놈아, 돈으로 샀지 뭘로 장만했겠느냐? 예, 그야 물론 돈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든 돈인 줄 아느냐 말이지요. 돈을 만들다니. 그때 아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묻자 앙글장글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들이 앙글장글대를 가만히 살펴보니 말고삐가 허리춤에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말을 어찌느냐? 예? 네 이놈 말을 어찌느냐 말이다. 앙글장글대는 두 눈만 꿈뻑꿈뻑 하다가 벌떡 일어섰죠. 아이고 내 말. 앙글장글대는 깜짝 놀라는 척을 했어요.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아이고 서방님, 제 말 못 보셨습니까요? 앙글장글대는 고삐를 만지며 수선을 떨었죠. 아니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아이고 내 말이 어디 갔지? 앙글장글대는 마구간을 까보는 등 정신없이 떠들며 다녔어요. 너 집에 어떻게 가려고 그랬느냐? 앙글장글대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요놈아, 난 어차피 걸어간다. 힘들면 네가 힘들지.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앙글장글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서방님께서 한양에서는 눈을 뽑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을 뽑아갈까봐 말을 허리춤에 차고 두 눈을 가리고 다녔습니다요. 그런데 어느 놈이 말을 훔쳐갔지 뭡니까요? 그렇게 앙글장글대는 대레제가 더 펄펄 뛰었다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